1722년 부활절 아침, 네덜란드의 탐험가 야코프 로에벤 제독은 망망대해를 떠돌다 지도에도 없는 낯선 섬을 발견합니다. 부활절에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이스터 섬. 하지만 짙은 안개를 뚫고 섬의 윤곽이 드러났을 때 로에벤과 선원들은 공포에 질려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 같은 황량한 대지 위로 거대한 돌거인 모아이 수백 기가 기괴한 모습으로 섬을 굽어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에벤이 발을 디뎠을 때 섬에는 이미 굶주림과 내전으로 신음하던 원주민들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훗날 19세기 중반 페루 노예 상인들의 무자비한 납치와 유럽인들이 가져온 천연두로 인해 라파누이 원주민들의 문명은 거의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되죠. 찬란했던 그들의 역사와 언어 그리고 전통은 그렇게 모아이의 침묵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아이가 왜 만들어졌는지, 그들의 문명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연구는 지금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섬의 문명이 스스로 멸망했다는 익숙한 서사입니다. 2005년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그에 져서 붕괴해서 석상을 세우느라 나무를 모두 베어버렸고 생태계가 파괴되어 자멸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는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2011년 고고학자 테리 헌트와 칼 리포의 연구에 따르면 쥐떼가 들어와 야자수 씨앗을 먹어치우며 숲의 재생을 막은 것은 사실이나 섬의 원주민들은 그 후에도 수백 년간 고구마 재배와 같은 정교한 농경 방식으로 안정적인 인구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자원이 부족해 생존이 시급했던 상황에서도 그들이 오히려 모아이를 만드는 일에 더 집착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원이 고갈되었다면 생존을 위해 석상 제작을 멈추는 것이 상식이지만 그들은 더 거대하고 정교한 석상을 세우는데 모든 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자원 고갈 속에서도 문명의 모든 에너지를 돌을 깎는 데 썼다면 그들에게 숲보다 더 절박하게 지켜야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집착은 석상을 옮기는 과정에서 더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학계는 로프로 묶어 좌우로 흔들면 석상이 스스로 걷는다는 워킹 모아이 가설을 제시하지만 섬의 길목마다 널브러진 수백 기의 깨진 석상들은 테리 헌트와 칼 리포가 말하는 이 가설이 간과하는 섬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보통 운반하다 석상이 깨지면 이를 치우고 다시 시작하는 게 상식이겠지만 이 섬의 길목에는 석상이 깨진 그 자리 그대로 마치 어떤 표식처럼 방치되어 있습니다. 더 기이한 것은 이 깨진 석상들의 배치입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단순히 미끄러진 것이 아니라 섬 길목마다 10톤짜리 거대한 장애물을 고의로 배치해 그들만의 방어선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즉, 이 석상들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침입자를 감시하듯 배치된 것이라면 그들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거대한 방어선을 만들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수백 번의 실패에도 멈추지 않고 길목마다 거대한 석상을 세우려 했던 그들의 집념은 단순히 조상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선이었을까요? 심지어 그 봉인의 실체는 우리가 모아이의 얼굴 아래 감춰진 몸통을 파헤치면서 더욱 선명해집니다. 1914년 고고학자 캐서린 러틀리지가 조사한 모아이의 기단부 아래에서 발견된 정체불명의 유골들은 조상 숭배라는 명분을 넘어서는 기괴한 흔적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덤이라면 시신을 온전하게 안치하는 것이 상식인데 이곳의 유골들은 파손되어 있거나 부위별로 흩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모아이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고고학자 조앤 벤 틸버그는 이 기이한 매장 방식을 두고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습니다. 그녀는 이를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고대 라파누이인들만이 가졌던 죽음과 매장에 관한 독특한 종교관의 반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독특한 매장 방식에 주목해 더욱 강렬한 가설을 제시합니다. 10톤의 무게로 지맥을 찍어 누르고 그 아래에 부서진 뼈를 묻는 행위가 어쩌면 신성한 재래를 넘어 지독한 공포에서 기인한 일종의 결계였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학술적으로 봉인이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석상들이 대지 아래 무언가를 영원히 나오지 못하게 눌러놓는 거대한 장치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조상 숭배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땅속 깊은 곳에 필사적으로 가두려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과학은 모아이를 문명의 기념비로 정리하지만 남겨진 흔적들은 그들이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감추고 막으려 했음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숲을 버리고 고립을 택한 문명, 수백 번의 실패에도 굴하지 않은 10톤의 집념, 그리고 땅속 깊이 박힌 봉인의 증거들까지 돌거인들의 시선은 지금도 마을을 향해 멈춰 서 있습니다. 그들이 지키고 있는 것은 조상일까요? 아니면 우리조차 알지 못하는 저 지하의 공포일까요?
진실은 무엇일까요? 15일. 이 숫자가 왜 이상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전쟁터에서 성 하나를 함락시키는 데 걸린 시간이 아닙니다. 동북아시아의 거대 제국 발해가 역사라는 무대에서 완전히 사라지기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926년 당나라가 해동성국이라 부르며 경의를 표했던 발해는 오경 15부 62주를 갖춘 체계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과 활발한 무역, 수십만의 백성이 어우러진 이 제국이 어째서 단 보름 만에 비명도 없이 무너졌을까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아는 정상적인 전쟁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기록 저편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건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926년 겨울, 거란의 황제 야유라보기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발해 국경을 돌파해 수도 상경성으로 진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 대인선이 항복하며 모든 기록이 끝납니다. 하지만 요사와 여러 사료를 파고들수록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단 15일 만에 증발했다는 것은 고대사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것은 수도가 함락된 이후에도 지방에서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기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 큰 나라들은 수도를 잃어도 지방에서 수년간 항전하기 마련인데 발해는 달랐습니다. 지방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정말 싸우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싸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서 발해 멸망의 첫 번째 가설, 내부 붕괴설이 시작됩니다. 발해는 고구려 유민과 여러 말갈 세력이 규합된 연합국가였습니다. 이 연합구조는 발해를 강대국으로 키운 원동력이었지만 위기 앞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중심인 고구려의 지배층과 지방의 군사력을 책임지던 말갈 부족들 사이에는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존재했고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던 강한 왕권이 흔들리는 순간 그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을 것입니다. 문왕 이후 왕위 교체가 잦아지며 중앙 통제력이 약해지자 지방 세력들은 점차 중앙보다 자신의 부족과 지역의 생존을 우선시하게 된 것이죠. 이 시기 거란은 급성장하고 있었고 공교롭게도 요사에는 발해 멸망 직후 일부 귀족과 관료들이 거란에 귀순했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내부의 배신 때문인지 아니면 거란이 승리의 서사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 꾸며낸 기록인지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남았습니다. 수도 함락 이후 지방에서 조직적인 장기 항전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앙의 통치력이 건재했다면 가능했을까요? 중앙의 명령이 지방까지 닿지 않았거나 각 지방 세력이 왕실을 위해 싸우는 대신 각자 도생의 길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요? 물론 내부 분열만으로 제국이 15일 만에 완전히 소멸했다는 것은 여전히 설명이 부족합니다. 정치가 흔들렸을지언정 강대국이 보름 만에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정말 가능했을까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내부의 균열을 넘어선 또 하나의 거대한 가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수천 년 동안 발해의 북쪽을 내려다보고 있던 거대한 산, 백두산입니다. 오늘날 백두산은 아름다운 천지를 품은 명산으로 기억되지만 천년 전 이곳은 인류 역사상 손꼽히는 거대한 재앙의 발원지였습니다. 당시 발생한 밀레니엄 분화는 화산 폭발지수 VEI7에 달하는 초대형 폭발로 한반도를 넘어 일본 홋카이도와 러시아 연해주, 심지어 그린란드 빙하층까지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한 국가의 운명을 뒤흔들기에 충분한 대재앙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학계가 추정하는 대분화 시점은 946년, 반면 발해가 멸망한 해는 926년입니다. 무려 20년의 간극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시기가 맞지 않으니 백두산은 가설이 될 수 없다고 단정짓곤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히려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현대 화산학에 따르면 거대한 화산은 결코 하루아침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지하 마그마가 움직이며 압력을 쌓아가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작은 지진과 지각 변형, 화산가스 분출 같은 전조 현상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물론 천년 전 발해 시대에 어떤 징후가 있었는지 기록해둔 문헌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한번 가정해 봅시다. 만약 멸망 이전 수십 년 동안 백두산 주변에서 지진이 반복되고 기후변화로 인해 농사가 매년 실패했다면 어떨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 원인을 화산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하늘이 노했다고 믿으며 공포에 떨었겠죠. 그 결과는 냉혹했습니다. 수확량은 급감하고 굶주리는 백성은 늘어났으며 국가는 세금을 거둘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재정이 무너진 국가가 가장 먼저 방치하는 것은 바로 군대입니다. 식량난으로 병사들이 이탈하고 국경 방어선이 느슨해지는 사이 왕권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추락했을 것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자연재해는 단순한 재난으로 끝난 적이 없습니다. 기근은 민심을 흔들고 민심의 붕괴는 곧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발해가 과연 예외였을까요? 물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사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절대 아니었다고 단정할 증거 역시 없습니다. 백두산이 발해 멸망의 가장 흥미로운 가설로 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내부 분열과 백두산, 이 두 가설이 서로 별개의 이야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자연 환경의 변화가 오랜 시간 이어지며 백성들의 삶을 갉아먹었다면 그 위기는 정치적 균열을 가속화하는 기폭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경제적 타격이 커지자 지방 귀족들은 중앙정부보다 자신의 세력을 지키는 데 급급해졌고 고구려계와 말갈 세력을 하나로 묶어주던 결속력은 허무하게 약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연이 만든 위기가 정치적 분열을 키우고 그 분열이 다시 군사력을 무력화하는 악순환, 바로 그 치명적인 틈을 타 거란의 대군이 국경을 넘어온 것이죠. 어쩌면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킨 첫 번째 원인이 아니라 이미 안에서 금이 가고 있던 거대 제국을 마지막으로 밀어 넘어뜨린 방아쇠였는지도 모릅니다. 서서히 약해진 국가, 흔들리는 왕권, 갈라지는 지방 세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압박. 이 모든 조각이 하나의 퍼즐처럼 맞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15일이라는 믿기 어려운 멸망의 속도를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퍼즐의 빈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마지막조차 기록으로 남기지 못한 발해. 1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남겨진 조각들을 맞추며 그날의 15일을 추적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달 표면보다 더 알려지지 않은 미지의 영역, 바로 깊은 바다입니다. 전 세계 곳곳에는 이 깊고 푸른 심해에 숨어 사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괴물들의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스코틀랜드 내소호에 내시가 있다면 캐나다 서부 태평양 연안에는 이 녀석이 있습니다. 길이 12m에서 최대 20m, 말이나 낙타를 닮은 머리에 3m가 넘는 목을 수면 위로 꼿꼿이 세우고 낙타의 등처럼 여러 개의 혹을 꿀렁이며 시속 40km의 엄청난 속도로 바다를 가르는 존재. 사람들은 이 전설적인 바다 괴물을 친근하게 줄여 캐디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들이 캐디를 1930년대 언론이 만들어낸 한낱 가십거리로 치부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괴물의 진짜 역사를 추적해보면 그 뿌리는 문명이 시작되기 훨씬 전인 이 땅의 주인, 원주민들의 뼈아픈 경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캐나다 서부 해안의 원주민들은 수백 년 전부터 이 거대한 바다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밴쿠버 섬의 맨하우사트 부족은 오래전부터 바다를 지배하는 거대한 영적 생물 히이틀리이크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구전에 따르면 이 생물은 단순한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집만한 크기의 몸집에 뱀처럼 유연한 척추를 가졌으며 한번 움직이면 바다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만들어 카누를 뒤집어 삼켰다고 전해집니다. 시셰트 부족 역시 이를 차인코라 부르며 이 괴물이 출몰하는 시기에는 부족 전체가 어업을 중단했습니다. 알래스카 이누이트 부족들이 카누 외벽에 이 바다뱀의 형상을 정밀하게 조각했던 이유 역시 사냥을 나갔을 때 진짜 괴물과 마주치지 않게 해달라는 일종의 절박한 주술적 방어벽이었습니다. 구전 속에 갇혀있던 이 고대의 지배자는 대항해 시대가 열리며 드디어 인간의 역사 전면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괴물의 실체를 처음으로 구체화한 건 평생을 바다 위에서 보내며 바다 생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베테랑 선원들이었습니다. 1897년 대형 무역선을 몰던 오스본 선장은 밴쿠버 섬 인근을 지나던 중 항해 일지에 기괴한 기록을 남깁니다. 물 위로 약 9m가량 솟구친 생명체를 보았다. 고래도 상어도 아니었다. 머리는 분명 낙타나 말처럼 길쭉했고 온몸이 가죽처럼 질긴 갈색 피부로 덮여 있었다. 하지만 바다 사자나 고래를 오인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그는 분노했습니다. 수십 년간 바다의 모든 생물을 사냥해온 선원들이 평생 처음 보는 기이한 골격의 포유류 형태였다는 것이었죠. 이후 1905년 환태평양을 항해하던 유람선 바랄라우 사건은 캐디의 존재에 학술적 무게를 더했습니다. 배에 탑승하고 있던 이들은 단순한 선원이 아닌 두 명의 전문 자연학자 마이클 니콜과 미드 와도였습니다. 이들은 해안에서 불과 수백 미터 먼 곳에서 약 2m 높이의 긴 목과 머리에 갈기 같은 털이 난 괴생명체가
배를 향해 무서운 속도로 헤엄쳐 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과학적 스케치로 남겼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 장난이나 착시를 일으켰다고 보기엔 그 증언이 너무도 정교했습니다. 그리고 1933년 10월 카드보로만에서 랭글리 판사 부부가 이 괴물을 목격하면서 이 신비한 생물은 마침내 카드보로사우루스, 즉 캐디라는 공식 명칭을 얻게 됩니다. 이후 캐디는 인간의 영역을 대담하게 침범하기 시작합니다. 1934년에는 오리 사냥을 하던 두 명의 사냥꾼 앞에서 물속에서 캐디가 솟구쳐 올라 사냥한 오리를 한 입에 삼키고 갈매기들을 위협한 뒤 사라졌다는 기상천외한 사건까지 보고되었죠. 수많은 사람들이 법정 선서까지 하며 자신의 목격담이 진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포와 의문이 극에 달했던 1937년, 마침내 인류는 캐디의 신체를 손에 넣게 됩니다. 캐나다 하이다과이의 나덴 항구 고래 처리장, 포획된 향유고래의 거대한 위장을 가르던 작업자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고래가 삼킨 채 소화되지 않은 3.8m짜리 기괴한 사체가 툭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사체는 놀라웠습니다. 뱀처럼 긴 척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부분에는 뚜렷한 지느러미 발 한 쌍이 있었고 꼬리는 물고기가 아닌 고래와 같은 수평 구조의 부채꼴 지느러미였습니다. 무엇보다 낙타를 연상시키는 길쭉한 두개골 구조는 그동안 선원들이 증언했던 캐디의 스펙과 자로잰 듯 일치했습니다. 당시 빅토리아 박물관의 학자들이 이 사체를 신종 해양동물로 규정하려 했으나 전시와 운반 과정에서 사체가 통째로 유실되는 사상 최악의 관리 실책이 발생하며 공식 학명 등록은 좌절되고 맙니다.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던 캐디는 21세기인 2009년 현대기술의 카메라 렌즈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알래스카 누샤가크만의 어부 켈리네시가 촬영한 이 영상은 이전의 모든 목격담을 단숨에 뛰어넘었습니다. 단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는 거대한 성체와 아주 작은 새끼들을 포함해 무려 10마리에서 15마리에 달하는 캐디 집단이 대형을 유지하며 바다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2011년 디스커버리 채널을 통해 이 영상이 정밀 분석되었을 때 해양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영상 속 생명체들은 물고기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지 않았습니다. 척추를 위아래로 파도치듯 굴곡시키며 헤엄치고 있었는데 이는 오직 고래 같은 해양 포유류나 파충류만이 가질 수 있는 완벽한 운동 역학이었습니다. 게다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일정한 간격으로 기공을 통해 숨을 쉬며 물보라를 뿜는 모습은 이들이 아가미가 아닌 허파로 숨을 쉬는 거대한 미확인 척추동물이라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과학의 시선은 철저히 냉정합니다. 주류 해양 생물학자들은 1937년의 사체와 2009년의 영상 모두 기존 생물의 착시 현상일 뿐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들이 제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돌목상어 부패 가설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물고기 중 하나인 돌목상어는 죽은 뒤 사체가 부패할 때 매우 특이한 과정을 거칩니다. 거대한 아가미 구조와 아래턱이 먼저 썩어 떨어져 나가면 상대적으로 단단한 척추와 아주 작은 뇌실만 남게 되는데 이 모습이 멀리서 보면 정확히 긴 목과 작은 머리를 가진 바다뱀이나 수장룡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과학계는 1937년 고래위 속의 사체 역시 소화가 진행되던 돌목상어의 잔해였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2009년 알래스카 영상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북극해의 흔한 벨루가들이 일렬로 열을 맞춰 숨을 쉬기 위해 수면 위아래로 요동치며 헤엄칠 때 거친 파도와 흐릿한 광원이 겹치면 마치 하나의 거대한 뱀이 혹을 꿀렁이며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혹은 심해에서 가끔 길을 잃고 올라오는 15m짜리 거대 상갈치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과학의 메스는 캐디라는 괴물을 조각조각 해체해 우리에게 익숙한 생물들의 이름으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전 거친 바다에서 목숨을 걸고 항해하던 선원들의 생생한 일치까지 전부 착시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원주민들이 카누에 새겼던 그 정교한 공포의 실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바다의 심장부를 다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과학이 모든 것을 증명했다고 믿는 이 오만한 문명의 시대에도 저 깊고 차가운 캐나다의 심해 어딘가에서는 인간의 렌즈를 비웃듯 유유히 혹을 꿀렁이며 헤엄치는 진짜 캐디가 살아 숨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천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여러 문헌에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신라의 동쪽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신라는 그들을 막기 위해 군사를 배치했다는 기록, 외딴 섬에서 사람보다 몇 배나 큰 신발을 발견했다는 이야기,
바다를 떠돌다 거인을 만난 뱃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거인의 손가락을 베고 간신히 탈출했다는 기록까지. 과연 이것은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동해 너머 어딘가에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거인국이 존재했던 것일까요? 오늘은 천년 동안 여러 문헌에 남아있는 거인의 흔적을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이야기는 당나라 시대에 전해졌던 기문이라는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당나라 사신 일행은 바다를 건너던 중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거대한 파도는 배를 마음대로 휘저었고 며칠 동안 하늘과 바다의 경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표류하던 배는 이름도 알 수 없는 섬에 떠밀려 도착합니다. 살아남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숲속에서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압도하는 거대한 존재였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거인들은 사신들을 붙잡아 마을로 데려갔고 사람들을 마치 가축처럼 둘러보며 살이 많은 사람부터 삶아 먹으려 했다고 합니다. 사신들은 필사적으로 틈을 노려 탈출했고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비록 원본은 사라졌지만 이 이야기는 후대의 태평광기 등에 인용되며 오랫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뒤, 이 거인 이야기는 더욱 구체적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북송시대에 편찬된 중국의 공식 역사서 신당서에는 신라의 동쪽 바다 너머에 장인국이 존재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키는 무려 3장. 오늘날 기준으로 약 7에서 9m에 이르는 거대한 크기였습니다. 몸에는 검은 털이 나 있었고 톱날 같은 이빨과 갈고리 같은 손톱을 가지고 있었으며 불을 사용하지 않고 새와 짐승을 날로 먹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잡아먹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만든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신라는 이들을 막기 위해 활을 잘 쏘는 군사 수천 명을 두어 방비했다. 단순히 거인이 있었다는 전설이 아니라 국가가 대비했다는 내용까지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신라는 이 거대한 존재들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흥미롭게도 이 이야기는 중국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서 삼국사기에서도 김부식은 신당서의 내용을 소개하며 동해의 외딴 섬에 대인국이 있다고 하고 신라는 활을 잘 쏘는 군사를 두어 방비했다고 기록합니다. 같은 이야기가 중국과 고려시대의 역사서에 모두 남아있다는 사실은 적어도 이 전승이 오랜 세월 동안 널리 알려져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시간은 다시 흘러 조선시대로 넘어갑니다. 조선의 학자 이수광의 지복유설에는 외딴 섬에서 사람이 신기에는 너무 큰 신발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섬에 상륙한 사람들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을 발견하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 들어선 순간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바닥에는 사람의 발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신발의 크기를 본 사람들은 혹시 이 신발의 주인이 근처에 있는 것은 아닐까 두려워했고 더 이상 섬을 탐색하지 못한 채 황급히 배를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는 현대의 여러 형태로 전해지고 있어 원문과 후대의 전승이 섞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조선시대에도 거대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시기의 문집인 용주유고에도 뱃사람이 거인을 보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폭풍을 피해 외딴 섬에 들어간 뱃사람들은 멀리 해안가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사람의 모습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바위가 움직이는 줄 알았지만 그것은 사람처럼 두 다리로 걷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거대한 모습에 누구도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뱃사람들은 서둘러 배를 돌려 섬을 떠났다고 전해집니다. 이 역시 직접 목격담이라기보다는 당시 전해지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인 이야기를 가장 극적으로 묘사한 기록은 옥당 한화입니다. 당나라 장수 서문사공은 신라로 향하던 중 폭풍을 만나 오랫동안 표류하다 이름 모를 섬에 도착합니다. 섬을 둘러보던 그는 갑자기 땅이 흔들릴 정도의 발소리를 듣습니다. 고개를 들어본 순간 눈앞에는 나무보다 커 보이는 거대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기록에는 그 키가 무려 5에서 6장에 달했다고 합니다. 도망칠 틈도 없이 거인은 서문사공을 손으로 집어들어 동굴로 데려갔습니다. 그 안에는 또 다른 거인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 처음 보는 작은 인간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고 전해집니다. 며칠 뒤 잠시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그는 해안으로 달려가 배를 타고 탈출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거인 한 명이 엄청난 속도로 바닥까지 달려와 맨손으로 배를 붙잡습니다. 배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고 모두가 죽음을 직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서문사공은 칼을 뽑아 거인의 손가락을 힘껏 내리쳤습니다. 세 번의 칼질 끝에 손가락 세 개가 잘려나갔고 거인은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까스로 살아 돌아왔고 잘려나간 손가락을 조정에 바쳤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집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정사가 아니라 후대 문헌에 기록된 일화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록을 하나로 모아보면 놀라운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거인들은 언제나 바다 건너 외딴 섬에 살고 있었고 인간보다 몇 배나 큰 몸집과 압도적인 힘을 가진 존재로 묘사됩니다. 몸에는 검은 털이 나 있었고 날카로운 이빨과 손톱을 지녔으며 사람을 잡아먹는다는 이야기도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무엇보다 이런 기록은 단 한 권의 책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전승에서 시작해 신당서, 삼국사기, 지복유설, 용주유고, 옥당 하나까지 시대도 다르고 기록한 사람도 다른 문헌 속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거인의 존재를 입증할 유골이나 거대한 문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기록을 전설이나 과장된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은 여전히 남습니다. 왜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동해 너머의 거대한 존재를 이야기했던 것일까요? 과연 신라 동쪽의 거인국은 오래된 전설이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역사의 한 조각이었을까요? 지상에 대재앙이 닥쳤을 때 우리 조상들은 땅 아래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호피족이 구전으로 전해온 이야기에 따르면 그랜드 캐니언의 거대한 붉은 암벽 아래에는 인류의 시조가 거쳐간 은밀한 지하 세계, 시파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전설은 그저 황량한 협곡이 빚어낸 신화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09년 봄, 한 탐험가가 절벽의 흉측한 틈새에서 그 소문의 입구를 실제로 마주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수만 명을 품을 수 있는 거대한 지하도시, 그리고 그 내부에 봉인된 기이한 문명, 과연 그랜드 캐니언의 지하도시는 실제로 존재했던 것일까요? 100년 전 철저하게 지워졌던 지하 미궁의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909년 탐험가 킨케이드는 콜로라도 강 절벽 1500피트 상공에서 인위적으로 파낸 기묘한 암벽 통로를 발견했습니다. 좁고 가파른 입구를 비집고 들어간 그곳은 자연이 만든 동굴이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다듬어진 석조 벽면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규모임을 직감한 킨케이드는 즉시 고고학자 조던 교수에게 합류를 요청했고 두 사람은 본격적인 측량 장비를 갖추고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자마자 수직으로 300m를 내려갈 수 있는 100개의 돌계단이 나타났습니다. 그 바닥에 도달하자 불꽃마저 소용돌이치게 만드는 서늘한 공기가 두 사람을 압도했고 마침내 그들 앞에는 미궁의 심장부로 향하는 Y자 갈림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먼저 Y자 형태의 왼쪽 통로를 택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둠을 뚫고 한참을 나아가자 시야가 탁 트이며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가로 300m, 세로 100m에 달하는 타원형의 중앙 광장이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무려 15m에 이르는 이곳의 바닥은 흑요석처럼 매끄러운 검은 돌로 유려하게 마감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광장 정면을 가로막은 5개의 아치형 문과 벽면 2m 높이의 촘촘히 새겨진 기하학적 문양들은 두 사람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것은 이집트와 티베트, 고대 오리엔트의 상형 문자가 기묘하게 뒤섞인 형태였습니다. 이 문양들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머나먼 과거의 우주적 주기와 별의 운행을 기록한 고도의 천문 관측 표식에 가까웠습니다. 이번에는 Y자 형태의 오른쪽 통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끝에는 3m 높이에 달하는 거대 석상 12개가 나란히 가부좌를 튼 채 동쪽을 응시하고 있는 침묵의 홀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석상들은 아메리카 대륙의 토착 문화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이질적인 동양적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석상 뒤편의 거친 벽면을 밀어내자 숨겨진 비밀 계단이 드러났고 그 아래로 길게 뻗은 통로 양옆에는 200개의 방이 칼로 자른 듯 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안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마주한 거인들의 실체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인보다 최소 1.5배에서 2배에 달하는 거대한 체구의 미라들이 가슴 위에 황금빛 금속판을 얹은 채 차갑게 안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류의 역사에서 지워진 전설 속 거인족이거나 혹은 이 거대한 지하도시를 통치했던 미지의 지배계층이었음이 분명했습니다. 죽은 자들을 품은 이 200개의 안치실은 거대한 미궁의 시작점에 불과했습니다. 이들 안치실을 넘어 도시 전체에 산재한 방만 무려 2,000개에 달했으니까요. 단순히 숨어 살기 위한 은신처가 아니라 정밀하고 치밀한 설계에 따라 모든 공간이 거대한 유기체처럼 맞물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규모의 탐사를 마친 kincaid와 조던 교수는 50페이지에 달하는 상세한 측량도와 유물 탁본을 스미소니언 협회에 공식 접수했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학계의 수뇌부는 비상에 걸렸습니다. 검토진은 이 발견이 기존의 고고학적 세계관과 인류 진화의 정서를 뿌리째 뽑아버릴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학회는 이 기록이 세상에 공개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모든 증거물과 보고서는 기밀 창고 속으로 영구히 격리되었습니다. 탐사대는 해산되었고 두 사람의 입에는 철저한 침묵 제가가 내려졌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과연 킨케이드와 조던 교수는 실존 인물이었을까요? 스미소니언 협회는 공식적으로 킨케이드의 고용 이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미소니언이 북미 대륙의 역사를 인류학적 정설에 가두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을 은폐하고 문을 걸어 잠갔다는 주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장은 이 당시 신문이 대서특필한 수치와 거인들의 존재가 워낙 압도적이었기에 실존했던 탐험의 파편이 대중의 구미에 맞춰 거대한 괴담으로 각색되었다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물론 그 광활한 지하 도시를 입증할 물리적 유물은 단 한 조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완벽한 증거의 부재야말로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미스터리를 가장 강렬하고 매혹적인 전설로 남긴 이유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그랜드 캐니언의 붉은 암벽 수백 미터 아래에는 100년 전 그들이 마주했던 2,000개의 방이 차가운 침묵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이 지워버린 진실의 기록이든 혹은 정교하게 짜여진 한편의 모험담이든 말입니다. 어쩌면 진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마주할 용기를 갖지 못한 채 협곡의 메마른 바람 속에 가라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